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신천지 교회로 인한 감염이 지나가니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가 터지고, 이번에는 또 수도권 개척교회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회 소모임과 종교 행사를 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인천을 비롯해서 수도권 개척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22명이나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는 23개 교회에서 45명입니다. 소수의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송 기도를 한 결과 참석자 대다수가 감염이 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부터 이태원 클럽 그리고 개척교회까지 모두 밀접한 환경에서 다수가 모여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마냥 안심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좁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만나는 모임은 자제해야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챙기세요. 사춘기 남기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형님, 개별 소비 세일화가 곧 끝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상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상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6월 오픈 예정.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국내 판매 1위 컴팩트 SUV 르노 삼성자동차 XM3. 보는 순간 알게 되고 타는 순간 느껴지는 XM3만의 놀라운 매력. 지금 전시장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소형 SUV 4월 판매 기준 르노 삼성자동차.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얼른 시작하죠.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달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뀌면서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데요. 잠시 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이준교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드디어 21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네. 공식 개원한 건 아닌데요. 그렇죠. 법정 시한이 6월 5일이죠? 네, 6월 5일에. 6월 5일까지 의장단이 이제 선출이 돼야 그렇죠. 되고요. 예, 예.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 3일 이내에 예. 이 모든 상임위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6월 5일 의장단 선출, 그리고 한 주 지나서 4일까지. 월요일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맞습니다. 봐서는 민주당은 6월 5일 무조건 개원을 해야 된다 이거고, 그렇습니다. 통합당으로서는 원 구성부터 하고 좀 합의된 상태에서 개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지금 주장이 8년 전에요.
19대 국회 개원할 때 2012년에 그때 지금 똑같이 반대 상황이잖아요. 네, 똑같이 반대 상황이라 어떻게, 예, 그 예.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81석이었던 때를 상기하라 이렇게 아하. 요구를 또 하고 있는데 예. 뭐 그때는 또 반대로 여당이었던 입장에서는 밀어붙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18개 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 이런 요구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여야만 바뀌었지 똑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예. 나오는데 예. 반복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밀고 당기는 기싸움, 삿바 싸움의 와중이라 조금 무리한 지금 민주당은 단독 개원이라도 하겠다. 네. 법정 시한 지키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원구성을 먼저 마치자 합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의장단이 선출되고 나면 예. 법정 시한이 이제 사흘이니까 아주 같은 상황에서 예.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이 상임위 배분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박병석 국회의장 내정자가 민주당 사람인데 예. 뭐 예결위 법사위 다 민주당 줘버리고 이 큰 의미 없는 상임위 몇 개 야당에 던져주고 예. 쭉쭉쭉 그냥 밀고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상임위 배분에 대한 합의를 여야 원내대표가 먼저 마친 후에 의장단에 이제 선출을 하자라는 이제 그러니까요. 선호가 예. 바뀐 건데 예. 서로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이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 서로 상호간의 압박 전략인 것도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예. 마지막 기싸움을 한 이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예. 저는 그래도 설마 아직까지는 저는 법정 시한 지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 그러기를 바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이 될 것 같고요. 내정이 돼 있고 네. 부의장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김상희 의원 역대 최초로 여성 부의장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 내정이 됐고 통합당 쪽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되는 거죠? 내정이 됐죠? 정진석 의원이 내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의장단은 부의장까지 여야목까지 다 짜여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의장단은 지금 다 내정이 된 상태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사위 예결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인데 지금 이 서로 양보하기 힘든 사안이어서 지금 왜 양보를 서로 못하는지 이제 뭐 국민들 뭐 뉴스들 하도 많이 보셔서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결론이 나야죠. 자, 그래서 제가 최영일 평론가께는 이런 걸 여쭤봅니다. 예. 네네네. 어떻게 결정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언을 해봐야죠. 지금 시나리오를 두 개로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법사위와 예결위인데 이 법사위는 앞으로 모든 21대 국회 입법의 병목이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우리가 뭐 양원제가 아니지만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를 민주당이 놓치면 입법이 다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예결위도 중요한 게 지금 강기정 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밝혔는데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예. 3차 추경 지금 35조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딱 중간이군요. 30조에서 40조라 그랬는데 네네. 35조 정도 안팎으로. 35조를 약간 상회합니다. 또 뭐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감액을 하겠죠. 예. 근데 이게 바로 이대로 이제 이 추경이 통과되려면 예결위를 먼저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결위가 또 병목이죠. 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를 하려면 예결위가 필요하고 예. 입법을 앞으로 2년 4년 동안 밀고 나가려면 법사위가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내에선 두 개를 다 갖자. 예. 대신 야당에게 생색내기로 국토교통위를 주자. 지금 국토교통위는 항상 모든 의원이 정말 일지망으로 이제 항상 경쟁률이 심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지역 민원, SOC 예산 이런 거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로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뒷돈 챙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글쎄요. 시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국회의원의 양식이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예. 지역 민원을 이제 유리하게 뭐 이게 토목, 교량, 도로, 철도 뭐 이런 것들 SOC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통제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데 예. 국토교통위를 주지 않겠는가. 근데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게 전략의 고수기 때문에 예. 국토교통위 받고 예. 예결이든 법사위든 하나 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예. 대신에 상임위를 덜 가져가겠다.
지금 아. 18개 상임위를 다 갖겠다. 18대 0. 이게 예.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그럼 거고요. 뭐 엄포용이고 일단. 예. 맞습니다. 조영 원내대표는 이제 11개만 가져가라. 7개는 우리가 갖겠다. 11대 7인데 예. 그 사이에서 어쩌면은 뭐 12대 6으로 가되 이 국토교통위와 예결위는 야당으로 혹은 그렇군요. 예결위를 넘겨주면 법사위를 야당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비율을 조정하면서 밀당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또 타협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일까요? 그 정도? 결국은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그 대신 그 법사위 예결위나 예결위 중에 하나. 법사위를 주는 대신에 예. 국토위는 못 준다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요 3개 정도가 이제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맞물려 돌아갈 건데 예. 민주당이 3개를 다 가질 수도 없고 이 통합당이 이 중에서 2개 이상을 끌어오기는 참 어렵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든가 조금 더 이제 이 법정 시한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또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1호 법안이 예. 민주당의 경우엔 일하는 국회법인데요. 예. 이 안에서는 법사위의 자구심사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법사위의 그렇죠. 자구심사를 안 하게 되면 예. 사실 법사위 자구심사 필요 없거든요. 네, 예. 예전에 상임위에서 올라가는 법안이 좀 엉망진창일 때 아하하. 법사위에 율사들이 많으니까 예. 이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교열을 본다 이런 의미인데 예. 지금 뭐 국회 전문위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입법조사관 전문위원들이 참여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이 자구심사를 빼게 되면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뭐 법사위의 역할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주로 이제 중요 역할을 하고 아마 공수처장 청문회 때도 중요 역할을 할 거예요. 예. 그런 정도 외에는 이제 늘 병목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법사위를 야당 줄 테니 일하는 국회법을 합의 처리하자. 이런 이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역시 그 체계 자구 심사권을 다른 데로 이관하는 네. 거 법사위에서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들의 이제 핵심이군요. 출석 의무라든가 아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지금 너무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보통 학생이 학교 안 가면 퇴학이고요. 예. 직장인이 직장 안 가면 해고인데 국회의원들 지난 20대 보니까 예. 이 일주일에 8시간인가요? 안 가도 너무 안 갔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일하는 국회로 변모시켜보자는 좀 통제 조항들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그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들도 이거 지금 적용이 되는지 이거 국민들 굉장히 관심 많을걸요 아마? 네, 아직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하는 국회법에 그러니까요. 들어있고 예. 그럼 일하는 국회법을 만약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면 야당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이제 민생 패키지 법안 예. 이거 통과시켜 주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야 1호 법안으로 상정한 것들을 예. 여야가 동시 처리해주면 야 박수 받고 시작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뭐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최영일 평론가께서 또 예상을 해 주십니다. 또 양당의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선수들 중에 선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양보하면서 원만히 국회법대로 예정대로 개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진취라는 단어가 나오고 변화, 맞습니다. 약자 대변, 보수라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마라 이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 체제. 좋습니다. 잘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초반에는. 예. 근데 이제 이 개원과 관련 예. 평론가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예. 전화를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최영일 평론가 예상, 개원 협상, 법사위와 예결위가, 지금, 관심 사안인데, 하나 정도, 양당이 주고받지 않겠냐. 그래서 예결위 가져간 쪽은 국토위까지,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합당 사정 보겠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화가 끊겼어요. 네, 전화가 끊긴 이유가요. 예. 지금 서울 수도권은 계속 긴급재난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거 들어오면 끊기나요? 긴급재난 문자 하나가 들어오니까 전화가 바로 뚝 끊어지네요. 이거는 차단도 못하고.
네네. 이건 차단이 원천적으로 안 되죠. 그렇네요. 소리만 예. 죽일 수 있는데, 예. 이게 참 난감합니다. 요즘에 막 긴급 재난 문자가 이게 뭐 두세 개씩 연속으로 오던데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계속 예. 날아옵니다. 지금 예.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자, 예. 아까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취라는 표현, 국립현충원 참배에도 썼고, 예, 예. 지금 이 뒷가리개 벽에 있는 표가 항상 그 당의 뭐 슬로건인데, 그걸 뭐 백드롭이라 그러나요? 그런 전문 용어가 네, 있나 맞습니다. 봐요. 예. 그런데 지금 변화 그 이상의 변화, 변화 이상의 변화, 아주 강력한 변화를 지금 암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몇 가지 괜찮은 흐름의 조짐이, 예. 자, 이제 이념 시대 같다. 국민들이 공감하지도 않는데 왜 보수는 자꾸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느냐. 네. 보수라는 말을 난 싫어한다. 쓰지 말자. 우파라는 말은 더더욱 쓰지 말자. 이 이념적 표현 쓰지 말자 그랬고요. 네. 합리주의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제 청년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강조하고 나섰어요. 예. 지금 9명 비대위원 중에 3명이 30대, 2명이 여성, 그래서 과반 이상이 청년과 여성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당직 개편도 주로 중도 합리주의 쪽으로 선회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건 첫 번째 정책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경제민주화라는 표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예. 당시 김종인 이제 이 선대위원장 역할이 컸는데, 예. 네, 물론 이제 중간에 경제 활성화로 바뀌면서 이게 무력화됐습니다만, 네. 경제 민주화보다 더 강한 정책을 내놓겠다 그랬는데, 예. 이 이준석 의원이요, 예. 이 비대위원회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고사했는데 일전에 지난주에 이미 이준석 의원이 귀띔을 했어요. 어떤? 아마 기본소득 같은 강한 정책이 나올 것 같다. 이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니까 예. 이거는 뭐 이 진보 정부나 진보 정당이 내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의당이나 네. 민주당보다 먼저 앞서서 통합당이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하겠다 이건가요? 네, 내놨습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 보도를 보시면 오후부터 예. 이 기본소득의 우파적 개념인 안심소득,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안심소득? 네. 근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누구나 실직을 하든, 자영업자든, 특수고용 노동자든,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의 생계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죠. 예.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79만 원이 되는 건데, 예. 가구당 17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뭐 1인당 6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금액은 이제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기본소득을 주는 이제 실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유례가 많진 않아요. 최근에 핀란드에서 실험을 했는데, 예. 스위스는 국민투표까지 갔다가 부결이 됐고요. 예. 그런데 핀란드도 2년 동안 했는데 지금 오히려 기존의 통합당 측에서는 실패한 실험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예. 기존에.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실패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나 표현은 바뀌었지만 안심소득이 예. 국민 누구나 생계 선상에서 위기 시에 안심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한다. 이러면 이제 이 사실 맥락은 기본소득이란 이름이나 안심소득이란 이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 안심소득 정책을 아마 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거의 다듬어진 것 같고요. 예. 오늘 내일 이제 선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는 또 빠르네요. 여당이 부응을 해야 되겠죠. 예. 제가 보기엔 여당이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이건 뭐 기다리는 바 아닙니까? 기본소득론이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예. 사실 정부 여당 쪽에서 이걸 결사해야 할 딱 한 군데가 있죠. 여당 쪽에서요? 예. 누구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역시 기재부. 기재부는 미래의 재정을 지금 뭐 한 번도 안 된다는데. 네, 현 시점을 위해서 쓴다. 예. 기재부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3차 추경을 그렇겠죠. 35조 잡았고 예. 문 대통령이 2025년까지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주로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필두로 76조 원 예산을 잡고 55만 개 일자리 창출을 선언했는데 예. 여기에 왜 또 이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안심소득까지 필요하냐. 하지만 사실 지금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은 국민들하고 이게 한 번 더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 오늘 또 건의를 했잖아요. 정부에 한 번 더 하자고 이번에 3차 약간 추경에. 좀 소액이지만 1인당 20만 원씩
한 차례 더 하자. 전 국민 보편적 대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국민들은 크게 반대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뭐 미래 세대의 이 재정을 너무 당겨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국가 채무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41%를 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 일본의 200%, 미국의 100%보다는 아직은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 탄탄하다.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아마 김종인 위원장 발로 이 안심소득을 불붙이게 되면 정치권에서 상당히 급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주도권을 또 이제 야당이 좀 가져가 보겠다.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국민에게 어필할지 오늘 이후로 우선 뭐 이제 그 나오는 정책 개념을 한번 우리가 쭉 이 통합당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국민들이 차근차근 한번 논의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당한 변화와 진취적인 그런 성격이라는 거. 자, 윤미향 의원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 가졌는데 저는 또 이런 걸 또 최영일 평론가께 또 여쭤봅니다. 네네. 왜 그렇게 땀을 비오듯이 흘렸을까? 이것까지는 좀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제 두 가지죠. 1번, 원래 땀이 많다. 2번, 몸이 좀 그날 안 좋았다. 3번, 긴장을 몹시 했다. 4번도 있어요. 뭡니까? 그 소통관에서 있잖아요. 소통관이 새로 이제 막 개장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아니,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에어컨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저 냉방을 시작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 윤미향 당선인이 그때 당선인이었죠. 다음 날 30일부터 이제 의원이 됐는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긴장했고 나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국민에게 말하지 않고 증언할 수는 없었다. 근데 왜 오늘이어야 했느냐? 그건 뭐 자기는 딱 이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어쨌든 30년간 부부의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는 거죠. 부실은 일부 있고 사과할 대목이 분명히 있지만 일부의 의혹 제기처럼 공금을 유용한 바는 결코 없다. 이제 이겁니다. 요약하면 8가지를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둘로 갈라지는 입장이에요. 언론도 크게 보면 둘로 갈라졌는데 대체로 해명이 되고 있다. 더 지켜보자. 또는 하나도 해명된 의혹이 없다. 자료는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보수 매체들은 이제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언론과 여론은 아직은 윤미향 의원에게 불리합니다. 근데 정치권은 여야가 갈렸죠.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론도 나왔고 책임론도 나왔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이 해명 이후에도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좌 자료도 다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윤미향 의원 본인이 이 검찰 수사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자료까지 다 공개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다 됐네요. 근데 민주당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지켜보자. 기자회견은 대체로 잘 됐다 이런 입장이 중론이 됐고요. 검찰 수사도 좀 지켜보자. 통합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고 뻔뻔스럽다. 이대로 가면은 국정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이 팽팽해서 윤미향 의원은 계속 앞으로 예의주시가 될 것 같고요. 언론에도 계속 소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주혜입니다. 네, 6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뉴스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달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데요. 최대 1억 5천만 원을 더 물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이준교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준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음주나 뺑소니 사고 내게 되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뉴스였는데 음주, 뺑소니 여기에 혹시 무면허 사고도 포함이 됩니까? 네, 말씀 맞습니다. 무면허 당연히 포함됩니다. 세 가지군요. 그러니까 음주 사고, 그렇습니다. 뺑소니 사고, 무면허 사고까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는지. 네. 네, 이번에 그 자동차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었고요. 네. 그 음주, 무면허, 또 뺑소니 사고가 이 중대하고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에 네.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어떤 경제적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이번 그 약관 개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그 음주 운전자가 대인 또는 대물 사고를 발생시키면 그 인명 피해에 대한 부분의 최대 1억 원, 네. 또 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렇죠. 5천만 원의 어떤 사고 부담금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납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자는 1억 5천만 원까지 말씀하신 대로 네.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임의보험에는 이제 임의보험 쪽에 사고 부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기존의 이런 책임보험에도 이미 이런 사고 부담금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300만 원, 또 재물피해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 합산해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대한 어떤 1억 5,400만 원까지도 예. 이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가 부담하셔야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는 임의보험이 있고 책임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임의보험의 사고 부담금이 확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책임보험은 이거 누구나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기본보험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거고 임의보험은 이제 뭐 옵션이라고나 할까요? 이건 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여기에 예, 이제 사고 부담금이 1억 5천만 원이 추가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고 운전자 부담금이 상당히 크게 늘게 되는 건데 한꺼번에. 네네. 이렇게 약관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이런 게 배경은 과거부터 이 음주 또 무면허 뺑소니 이런 네. 이 가해자들, 이 중대 범죄 가해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어떤 보험 제도를 이렇게 보험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성숙되어지고 있고 네. 이러한 어떤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좀 엄히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2018년에만 보더라도 음주운전 사고가 약 2만 4천 건에 다다르고 예. 여기에 지급된 보험금만 연간 2,3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결국 다수의 분들이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그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 조치는 이런 조치는 이런 문제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잘 바뀐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반사회적 범죄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거 한 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 그 보험료가 부담이 이게 전가가 되는 이 문제. 예. 네. 이렇게 두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약관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6월 1일 어제부터 바뀐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모든 운전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달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혹은 갱신 가입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냐. 예, 어떻습니까? 네, 뭐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아마 청취자분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 믿는데
보통 법률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급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 사안도 어제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신규로 또 갱신되는 이런 어떤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5월 31일에 뭐 갱신을 하셨다. 그러면은 내년 5월 3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자기 계약서를 따라야 되니까요. 예, 1년마다 갱신되니까 최소 1년 후에는 그러니까 1년 후 내년 5월 31일부터는 모든 운전자에게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예. 자, 이렇게 사고 운전자 부담금이 1억 5천만 원이나 되면 이걸 내지 못하는 운전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이런 보상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보험사가 이 가해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라고 하나요? 이런 경우? 맞습니다. 예, 이렇게 네네.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할 때부터.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가해자가 사고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사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보상이 만약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곤란하겠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먼저 실시합니다. 아, 우선. 그런 후에, 예. 그런 후에 보험회사가 이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했던 가해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사고부담을 청구하는, 좀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올바른 해결책일 것 같고, 만약에요, 끝까지 이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이걸 못 내겠다, 사고부담금을,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가해자는? 이게, 사실은 보험회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실제 말씀하신 어떤 급여를 차압하거나 여러 가지 법률적 장치를 써서 최대한 이제 실제 이런 분들에게 끝까지 받아야만이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경우에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만큼 그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보험사 그 입장으로서는 보험금 지급이 줄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험료도 전체적으로 다 뭐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좀 내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당연한 지적이시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보험회사 지급하는 보험이 줄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부담하는 보험료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독당국 추산으로는 이번 조치로 약 700억 정도가 보험금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자동차 보험료가 조정할 때 어떤 다소 선량한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총 한 700억 원 정도 보험금 감소 예상하신다는 거. 이거 혹시 뭐 1인당 얼마 정도나 줄지, 몇 % 정도나 줄지 혹시 그 통계 내신 건 없나요, 혹시? 이거 완벽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다시 할 때 다시 한번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1인당도 이제 보험료가 다 다르시니까 정해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이 700원을 역산으로 계산해보면 아마 0.5% 정도는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각 개인당 한 0.5% 정도는 보험료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100만 원 내신다 하면은 5천 원 정도? 5천 원 정도. 그 정도. 자, 10월에는요,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고 부담금 제도는 임의보험에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책임보험, 또 강제보험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이 의무보험 사고부담금도 증액시키는 그런 절차를 좀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규가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 10월이면 법 개정 작업이 다 완료돼서
책임보험의 어떤 사고부담금도 인적 사고는 1,000만 원. 지금 현재 이제 그 300만 원 돼 있던 게 1,000만 원 올라가고 재물 사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책임보험에서만 해도 1,500만 원으로 바뀌고 또 전에 말씀드렸던 임의보험이 이번에 도입한 1억 5천만 원이니까 이 경우 합산해 보면 총 1억 6,5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10월에 이제 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이렇게 돼. 이거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관련법이? 이 부분은 관련 소관부처가 하는데요. 이게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거로 알고 규칙 있습니다. 개정이에요. 그래서 그쪽 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100% 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음주 뺑소니 무면허 사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거 말고도 뭐 복무 기간 중에 뭐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예상 급여를 그동안은 보상받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받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치아 치료 임플란트 비용까지도 보상하도록 약관이 바뀌었다는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데 의견을 모두 같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반사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보험제도에서도 보호받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더욱 안전운행에 어떤 신경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내용 알아봤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하면 폐가망신할 수 있다는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이준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우리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나중에 이거는 순서를 좀 바꿔서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 자, 지금 여야 국회 상황 좀 보죠. 국회 언제 여느냐 이게 힘겨루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뭐 법사위 예결위원장 그 싸움하고 있는데 상임위 배분과 관련이 역시 있겠죠? 지금 21대 국회에서 초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초대했던 오찬회동에서도 이 원내대표 간의 김태년 의원 그리고 조호영 의원 간의 신경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가져간다는데 어떡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핵심은 18개의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동안에는 11대 7로 나눌 수도 있다.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만큼은 이 작구 체계에 대한 부분이 좀 기능이 재정비가 돼야 된다. 또 예산 결산위원장 자리가 정말 중요한데 항상 야당에 가는 관행이 반드시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박강원 의원도 그렇고 또 윤호중 의원도 뭐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야당에 주어진다는 관행이 어디냐 이러자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협상이 안 되면 국회 개원 날짜 5일 이 상의 또 협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해찬 대표가 또 선을 그었습니다. 늦어도 이 국회 규정에 따라서 5일에는 국회의장단 구성을 해야 된다. 국민에게 명분을 저버린 21대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법사위 예결위 그래서 양당이 양보할 수 없는 그 사안이라서 합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는 법사위와 국토위는 민주당, 예결위는 통합당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 배종찬 소장님도 한번 예상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든 결론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또 야당에서는 지난 또 총선 참패 이렇게 또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21대 국회에 맡았고 그런 만큼 또 투쟁력 또 야당의 견제할 수 있는 위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도 위원장도 그렇고 예결위 위원장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 통합당에서요? 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 개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민주당도 뭐 양보 절대로 못 할 텐데. 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죠? 여당에서 숫자가 많은 우리가 주도하겠다. 예.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럴 수만도 없는 것이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계속 또 개원 저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은 될 텐데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이제 한국판 뉴딜도 있고 21대 국회에서 3차 추경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예결위와 법사위원장만큼은 그동안 관행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뭐 배종찬 소장님이나 저나 뭐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감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서로 네. 양보가 안 되는 게임이라서.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1대 국회는 열린 겁니다. 개원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이죠. 3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떨지 그게 궁금해요. 아주 높습니다. 20대 국회가 뭐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또 21대 국회에 걸려있는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19도 극복해야 되죠. 또 경제 팬데믹도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 과제를 21대 국회가 안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1,002명, 휴대전화 알리기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 1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향후 4년 역할을 21대 국회가 잘 수행할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약 3명 중 2명.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사실만큼은 이 의원 또 정당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일단 기대는 높게 가져보고 일단 3명 중에 2명은 잘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 여대 야소 국회잖아요. 이 국회 구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딱 절반인 50%였고요. 여대 야소. 이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36%였습니다. 긍정 의견이 더 높은데 근데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을 높은 걸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결과가 나온 건 또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네요. 그런 이유는 또 우리 또 국민들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 어느 정당이 더 의석을 많이 차지하느냐 또 아니냐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 여론은 여대 야소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수가 얼마나 어디 쪽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영 대결 구도가 강했던 총선 결과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보는 시각은 진영 간 충돌보다는 21대 국회는 정말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강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21대 국회 바라는 부분도 청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응답한 내용을 모아서 워드 크라우드라고 말풍선처럼 묶어냈는데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인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뭐였어요? 바로 국민과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국민과 일.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정말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21대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결과인데요.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과 협치,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우선시,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일하기, 경제회복 활성화 노력, 법안을 제때 통과시켜달라는 이런 국민들의 희망 메시지가 아주 뜨겁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되씹어 보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 이건데 각 당이 지금 계속해서 20대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것도 국민을 위해서 싸운 거다 이렇게들 각자 해석해서 이걸 어떻게 할지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그 개원은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상임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 또 협의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이 반응이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모든 개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상시적으로 일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 만큼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국민들. 이 21대 국회는 절대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배분 문제 딱히 답이 보이질 않아서 이 묘수를 찾아내는 사람이 무조건 다음 대선 주자로 최영일 평론가께서 찾아내신 건 아닌가요? 뭐 두고 봐야죠. 뭐. 다음 주에 두고 보고. 자, 간단히요. 이번 주에 왜 지난 한 달 넘게, 한 5주인가요? 6주 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를 유지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뭐 60%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59.9%. 앞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2,518명 무선 전화 면접이 유무선 RT 자동응답 조사이고 통화로 숫자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데 또 잘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요. 미국 9월 이 G7에까지 초청을 받는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서 약간씩의 악재입니다. 이 집단 감염도 있고 또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논란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지율에 약간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는 59.9% 잘하고 있다. 35.3%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었고. 자, 정당 지지율, 민주당 통합당만 말씀해 주세요. 그 수치만. 네,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주춤했습니다. 42.1%. 계속 4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미래통합당은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6.3%로 나타났는데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 영향일까요? 약간의 상승세는 있는데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을지 또는 주춤할지 다음 주 조사 결과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든 만큼 이번 달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중순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은 가운데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선선한 날도 있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예년과 비슷한 이달 하순부터 점차 올라오겠고요. 비의 양은 남쪽으로 많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에 17도, 한낮에 30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43%입니다. 날씨였습니다.